충격의 발언, 타츠키료 예언의 날 7월 5일은 진짜가 아니다. 2023년 일본 열도를 뒤흔든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는 점성가도, 과학자도, 정치인도 아닌 평범한 소설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한 권의 책, 그리고 단 한 줄의 문장이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타츠키유.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7월 5일 모든 것이 바뀐다. 이 말은 책 속 문장이었지만 독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소설적 장치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예언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암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일본 언론 매체와 해외 미스터리 유튜버들이 이 날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5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치적 사건, 자연재해, 경제 붕괴,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초자연적 변화. 7월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SNS에는 7월 5일 대비 생존 키트, 식량 사재기 요령, 당일 행동 수칙 같은 게시물이 쏟아졌고, 심지어 일본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 방제 훈련까지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묵시록이 현실이 되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 중심에 있던 타츠키요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2024년 초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7월 5일에만 집중하고 있네요. 진짜 날은 그날이 아닙니다. 인터뷰 진행자도 순간 멈칫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럼 7월 5일은 틀렸다는 건가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단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7월 5일은 가짜 플래그입니다. 진실은 다른 날에 숨어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일본 전역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날짜에 열광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진짜 예언의 날은 언제란 말인가?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의문. 타츠키료는 왜 7월 5일을 언급했던 걸까? 처음부터 우릴 시험하려 했던 건가? 일본 내 음모론 커뮤니티는 그 발언을 분석하고 자막을 일일이 분해하며 새로운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7월 5일이 일본식 달력이 아닌 다른 달력 체계, 예를 들어 마야력이나 음력으로 변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7과 5라는 숫자의 심볼에 집중했습니다. 7은 완성, 5는 중심. 결국 변화의 완성점이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은유적 표현 아니냐는 해석까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7월 5일은 거짓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는 여전히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날짜라는 형태로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욕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날이 있다면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타츠키료는 오히려 그 안전한 틀을 흔들며 묻고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이 중요한가요? 그가 말한 진짜 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지는 것은 단 하나. 그는 우리에게 날짜가 아니라 징후를 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많은 징후로 가득 차 있습니다. 7월 5일은 단지 의문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죠. 시간의 퍼즐. 그는 왜 7월 5일을 처음 언급했는가? 2023년 6월
일본의 한 독립 출판사에서 조용히 발간된 소설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바다 아래의 문. 이 소설은 처음엔 평범한 판타지 스릴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중반부 작중한 예언자가 한 날짜를 언급하며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그날 바다가 하늘을 덮고 달은 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멈춘다. 7월 5일, 바로 그날이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7월 5일 예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타츠키 료는 이 날짜를 단 한 번 언급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소설 전체 300여 페이지에서 7월 5일이라는 날짜는 단 한 줄, 단 한 문장에만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그 한 줄에 반응했고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타츠키 료의 글쓰기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평소 인터뷰에서 나는 현실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 속 균열을 확대해서 보여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즉, 그는 소설이라는 장르를 이용해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은유적 방식으로 드러내는 작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7월 5일은 단순한 상징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예고된 날짜였을까요? 이에 대해 일부 평론가들은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첫째, 7월 5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일본 역사에서 매우 애매하고 공허한 날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어느 대형 사건도 국경일도 재해도 거의 없는 기억되지 않는 하루. 그렇기에 타츠키는 의미 없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날을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날에도 진실을 숨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둘째, 7월 5일은 일본에선 1년의 정중앙부에 가까운 날짜입니다. 후지산 등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장마가 끝나가는 시점. 모든 것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고요한 불안이 흐르는 시기이죠. 즉, 평온한 듯 보이지만 내면에 불안이 쌓여있는 상태를 은유하기 위한 장치로 이 날짜가 선택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해석도 존재합니다. 셋째, 타츠키 료가 의도적으로 이 날짜를 통해 시간 자체가 조작될 수 있다는 개념을 암시했다는 주장입니다. 그의 다른 작품 기억된 거울에서는 시간이 순차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회귀한다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소설의 인물들은 특정 날짜에 반복적으로 되돌아오며 운명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날짜가 바로 7월 5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츠키 료가 7월 5일을 단순한 미래, 예측의 수단이 아닌 시간 개념 자체에 대한 도발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즉, 그는 이 날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이 믿고 있는 연속성, 그 자체가 허구일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타츠키 료가 사회의 반응을 실험하기 위해 이 날짜를 설정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듯 그는 한 독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언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믿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포를 위한 날짜를 하나 던져보았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의 거대한 사회 실험에 말려든 셈입니다. 실체가 없는 날짜 하나로 사람들이 서로에게 불안을 주입하고 이를 통해 권력, 정보, 통제, 상업이 얽힌 구조가 작동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타츠키 료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미래가 아니라 그 미래를 믿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 그가 7월 5일을 왜 처음 언급했는가?
그건 단지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미 그가 놓은 시간의 퍼즐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숙이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숨겨진 날, 진짜 예언의 날은 따로 있다. 타츠키료는 7월 5일은 아니다라고 선언한 뒤 다시 한번 사람들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는 말을 남깁니다. 진짜 날은 시간에서 지워져 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태양이 떠오를 때 그것은 시작된다. 이 짧은 문장은 너무나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날짜 하나를 해독하려 했을 뿐인데 그는 우리를 시간의 경계 바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에서 지워진 날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태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시간에서 지워진 날이라는 개념.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달력, 시계, 휴대폰의 일정표까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숫자로 구분하고 그것이 흘러가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타츠키료는 그 모든 질서의 바깥을 언급합니다. 지워진 날, 즉 달력엔 없지만 존재하는 날, 기록되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날. 이 개념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비선형 시간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과거, 현재, 미래는 인간의 인지 틀일 뿐, 실제로는 시간이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이론. 즉, 특정 사건이나 변화는 날짜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징후와 밀도로 구성된다는 주장입니다. 타츠키 료는 이에 근거해 예언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감지된다 는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진짜 날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번째 태양의 정체. 하지만 그의 메시지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두 번째 태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적인 문구일까요? 아니면 실제 물리적 징후일까요? 이 단어는 그의 또 다른 작품인 밤을 뚫고 오는 자들에도 등장합니다. 이 소설의 후반부에서 주인공은 하늘에 떠오른 두 개의 태양을 보게 됩니다. 그 중 하나는 현실의 태양이지만 나머지 하나는 인간의 거짓을 반사하는 위장된 빛으로 묘사됩니다. 이 표현은 곧 많은 해석을 낳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번째 태양을 가짜뉴스, 인공위성, 가상현실 등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허위 정보의 태양으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이를 천체물리학적 사건, 예를 들며 니비루 혹은 블랙스타 같은 숨겨진 천체로 연결지었습니다. 즉, 두 번째 태양이 실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비공개된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그가 예언을 숨기는 방식. 타츠키료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말을 예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보았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긴 모든 문장은 마치 독해가 필요한 암호문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이 없는 밤, 당신은 세 번째 방향에서 오는 발소리를 듣는다. 거울 속에는 시간보다 앞선 진실이 잠들어 있다. 그것은 당신이 고개를 돌렸을 때 이미 시작된다. 이 모든 문장들은 시간이 아닌 순간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그는 예언을 날짜로 특정하지 않고 특정한 징후와 상황이 결합된 상태로만 표현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해석자들은 타츠키료의 예언은 사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각의 감도를 높이라는 철학적 요청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만약 그의 말이 모두 암시였다면 우리는 이미 그날을 지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진짜 예언의 날은 2023년 11월 11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날 일본에서 전자통신 마비가 일어나고 한 정치인의 생방송 중 돌연한 사퇴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글로벌 정치의 혼돈, 기상이변, AI 윤리의 경계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불안정한 직감이 모두 하나의 돌의 징후라고 보는 것이죠. 타츠키 료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 그는 우리에게 날씨 예보처럼 정확한 예언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확함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는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정확한 미래란 없다. 정확히 반응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즉, 예언의 본질은 날짜도 사건도 아니. 어떤 인식 상태에서 무언가를 감지해낼 수 있는 민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민감함이 두 번째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나침반일지도 모릅니다. 신호의 언어. 그는 왜 7개의 징후를 말했는가? 타츠키 료의 세계관에서 날짜는 단지 껍데기일 뿐이다. 그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징후, 즉 변화의 신호였다. 2024년 봄, 타츠키 료는 어느 폐쇄형 온라인 강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문은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 7개의 징후가 지나가야만 열쇠는 형체를 갖는다. 그리고 그 문을 열면 너는 2번 다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문장을 두고 사람들은 다시금 열광했다. 7개의 징후라니.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중 몇 개를 이미 지나쳐버린 것일까? 1. 징후란 무엇인가? 예언이 아닌 사전 경고 시스템. 우리가 흔히 아는 예언은 미래의 구체적 사건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2025년 7월 대지진이 발생한다. 리더가 암살당한다. AI가 세계를 지배한다. 하지만 타츠키 료는 철저히 이 방식과 거리를 둔다. 그는 단 한 번도 특정 사건을 단정하거나 예측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징후, 즉 사건이 일어나기 전 공기 중에 감지되는 변화의 흐름을 이야기한다. 이 징후는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민감한 이들은 그것을 이질감 혹은 기시감 데자뷰로 느낀다. 그가 말하는 7개의 징후는 이 세상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변화가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비가시적 카운트다운이다. 그는 말했다. 징후는 사건보다 먼저 온다. 그것을 느끼는 자는 선택받는다. 이 타츠키 료가 제시한 7개의 징후 비공식 해석. 정확히 말하면 그는 7개의 징후가 무엇인지 직접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그의 소설, 메모, 짧은 강연들 속에 흩뿌려진 단어들을 조합하며 우리는 그 힌트를 유추할 수 있다. 다음은 팬들과 분석가들이 정리한 비공식 7징후 이론이다. 1. 하늘에서 빛이 아닌 그림자가 내릴 때. 전 지구적 기상이변, 예측 불가한 흑운형 날씨. 실제로 2022년부터 일본과 한국에서는 태양광이 차단되는 수준의 초미세먼지 현상과 먹구름 현상이 보고됨. 두 말이 빠르고 많아질수록 진실은 말이 없어진다. 정보의 과잉과 혼란, AI와 SNS의 범람, 그리고 팩트 실종. 우리는 이미 이 국면에 진입했다.
참 인간은 더 이상 눈으로 진실을 보지 않고 화면으로 지시를 받는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딥페이크 기술. 현실의 판단력이 왜곡되기 시작. 사죽음은 더 이상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명의 개념이 흐려짐. AI 인격, 인간의 연장된 존재, 디지털 유령들. 트랜스 휴머니즘과 연결되는 징후.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침묵할 때 그날은 가까워진다. 청소년과 아동의 자살률, 정신질환, 사회 단절 현상 증가. 이는 가장 민감한 감각 수용자인 아이들이 먼저 사회적 위기를 감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됨. 6. 지도자는 자신이 지도자인 줄 모른다. 세계 정치 리더십의 공백, 인형 리더, 대리 통치 시대. 실제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얼굴만 있는 지도자 논란이 증가. 7번째 징후는 이름 없이 도착한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징후는 아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간다. 그 징후가 바로 문을 여는 순간이라는 뜻이다. 참문이 의미하는 건 물리적 변화가 아닌 차원의 이동. 이 징후들이 모두 도달했을 때 그는 문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 문은 대체 어디로 향하는 문일까? 일부 해석자들은 이것을 물리적인 종말, 즉 전쟁, 재난, 경제 붕괴 등으로 이해하려 한다. 하지만 다수의 철학적 독해자들은 이 문이 현실과 현실 사이의 인식적 경계, 즉 차원 전환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즉 7개의 징후가 모두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미 다른 세계관 안에 진입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이러한 설명은 현대 물리학의 다중우주 이론, 혹은 선택된 인식만이 현실을 구성한다는 양자인지학과도 유사한 맥락을 이룬다. 징후를 인식하는 자 vs 무시하는 자. 타츠키료의 사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구분은 바로 이것이다. 감지하는 자와 감지하지 못하는 자. 징후는 누구에게나 도달하지만 그것을 감지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는 극소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징후는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그냥 지나간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만 문을 열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 그는 단 한 번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그날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호함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앞서 말한 7개의 징후 중 최소 5개는 이미 지나갔다는 해석이 다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6번째 징후 혹은 이미 7번째에 접어든 것일까? 이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그 징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즉, 문은 이미 열렸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른 채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설인가 예언인가 그는 왜 소설로만 말하는가? 타츠키료가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예언도 아니었고 경고도 아니었고 심지어 날짜조차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TV 생방송에서 뉴스에서 공식 문서로 세상을 향한 경고를 직접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모든 예언적 문장을 담았던 곳은 언제나 소설이라는 허구의 틀 안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는 예언자인가 아니면 단지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의 본질을 꿰뚫기 위한 열쇠입니다. 1. 그는 왜 직접 말하지 않고 허구로 우회했는가? 타츠키료는 인터뷰 요청을 대부분 거절하는 인물입니다. 드물게 응한 방송에서도 그는 짧고 상징적인 문장만 남긴 채 구체적인 설명을 피합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이 말한 7월 5일은 실제로 일어날 사건을 말한 것입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소설은 나의 유일한 말입니다. 나머지는 독자의 몫입니다. 이 대답은 시청자에게는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을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메시지를 작품 안에 암호처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언자로 불리기를 거부하면서 보는 자로만 남길 원했습니다. 이 그의 소설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다층적 의미 구조. 타츠키료의 대표작들은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복층적 의미 구조, 상징적 시간 배열, 그리고 의도적으로 공백을 남기는 기법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작품 귀환하지 않는 계절에서는 주인공이 정체불명의 지도자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다룹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지도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인공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침묵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분석한 평론가는 말합니다. 이 소설은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하는 행위를 부정하면서 말할 수 없는 진실을 보여주려 한다. 즉, 타츠키료의 문학은 진실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발견하게 만드는 구조물인 것입니다. 참 픽션이라는 보호막 진짜를 말하기 위한 유일한 도구. 그가 소설을 택한 이유는 현실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혹은 독자가 자발적으로 깨닫게 만들기 위한 장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 이런 방식을 의도적 허구 또는 의미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진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독자가 더 강하게 그것을 느끼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는 한 독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죽는다. 나는 진실이 독자 안에서 살아있기를 바란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단지 작가가 아니라 철학자이자 현대적 예언자의 새로운 유형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는 자신이 예언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수많은 인터뷰와 팬미팅에서 반복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언자입니까? 그는 언제나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본 것을 썼을 뿐이다. 그것이 미래라면 그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통해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은 매우 기이한 동시에 기묘하게 설득력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